합업거래, 범죄자에게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그 범죄자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거나 사면시켜주는 행위. 여러분들은 유전무죄, 무존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영등포 교도소 집단 탈옥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행된 말인데, 죄를 지어도 사회적 지위나 축적된 부를 통해서 적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범죄를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도소 수용 인원이 초과되자 이에 대해 보석금 제도를 사용하여 도주 위험성이 낮은 인물들을 보석금을 지불하며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런 자본주의가 범죄와 연루가 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법거래와 썩어버린 법치주의에 대해 비판한 영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모범시민입니다. 우선 저에게 있어서 리뷰란 제가 이 작품 혹은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논문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모범시민은 사법체계에서 발생하는 구멍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거래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형량을 거래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이 영화가 지난주 그럼에도 나는 하지 않았어와는 다른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법의 허점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메시지 전달을 위한 확실한 수미상관과 대조라는 장점을 필두로 사법거래에 대한 경계와 이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눈띄는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15세 치고는 과한 잔인함이 살짝 거슬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메시지적으로나 표현적으로나 충분히 훌륭한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아시려면 영화 모범시민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이후로는 영화 모범시민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시민은 한 가정의 평범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전자기기를 작업하는 아버지를 뒤로 아이는 아빠를 위한 선물을 만들고 있었고, 어머니의 저녁 준비가 끝났다는 말과 함께 아이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가죠. 이때 현관문으로 향한 아버지를 2인조 강도가 덮치는데, 이들은 케이블 타이로 아버지를 묶고 배에 칼을 찔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의 앞에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는데,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어머니도 칼로 찔러 못 움직이게 한 후 아이의 아버지의 앞에서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과다출혈로 어머니가 사망하고 말고,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강도가 아이를 안고 사라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화면은 타이틀과 함께 한 건물에서 나오는 남성을, 이 남성의 이름은 닉 라이스로 포드엠 야간대학 출신 96%의 엄청난 승소율을 가진 유능한 검사였죠. 이번에 쉘턴 사건을 맡게 된 그는 법적 시스템의 구멍을 사용하여 범인과 사법거래를 시도하려 하였고, 이 쉘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담당 검사인 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쉘턴 사건은 처음 발생한 2인조 강도의 강간살인 사건이었고,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클라이드 쉘턴이었죠. 클라이드는 닉에게 전하지 못한 누락된 정보를 가져왔으나, 닉은 이런 정보를 모두 무시하고 자신을 신뢰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사건의 2인조 강도들의 이름은 클래런스 제임스 다비, 루퍼트 아메즈로, 닉의 말에 따르면 다비가 아메즈에 대한 증언을 하여 아메즈가 사형대에서고, 대신해서 다비의 형량이 줄어 살인 형량이 3급 살인으로 최대 징역 5년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클라이드는 자신의 아내와 딸을 강간살인한 진짜 악질 범죄자인 다비가 사형대에 오르지 않고 물건만을 훔친 아메즈가 서는 것에 의문을 느꼈으나, 닉은 증거물로 제출된 DNA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항소심을 통해 2심에 가지 않으면 이것이 최선이라고 전하죠. 닉은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셔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클라이드의 증언도 효력이 없는 상태였기에 해소할 가능성을 생각해 클라이드에게도 사법거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데, 클라이드는 이에 거세게 반대하였으나 닉은 이미 사법거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닉은 이가 옳든 옳지 못하든 이기기 위해서는 사법 시스템이 그러하다고 말하며 화면은 재판장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은 닉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었고, 아메즈의 사형과 다비의 3급 살인죄 형량도 확정되고 말죠. 또 한 번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사형을 받아내며 승소하는 데 성공한 닉은 기자들 앞에서 사법거래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고, 다비는 이런 시스템의 구멍을 사용한 닉에 감사를 표하는데, 클라이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닉은 임신한 그의 아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그렇게 10년 후 딸이 첼로 리사이트에 참가하는 날, 이날은 공교롭게도 10년 전 클라이드 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메즈의 사형이 집행된 날이었죠. 닉은 마지막까지 유언으로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아메즈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이를 그저 담담히 지켜봅니다. 아메즈의 몸에 약물이 투여되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원래라면 고통 없이 사망했어야 할 아메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온몸을 비틀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망한 아메즈로 인해서 사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의문을 품은 이들은 누군가 아메즈를 고통스럽게 사형시킬 작정으로 사형에 사용되는 기계를 건든 것으로 추정하죠. 이때 닉은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라는 말이 새겨진 증거물을 보게 되고, 이는 다비가 현장과 재판장에서 남긴 말이었으나 닉은 이 다비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비는 아메즈의 살인에 대한 증언을 통한 수사협조로 3급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 징역 3년형을
받았었고 출소 빈민촌에서 3년간 지내고 있었죠. 화면은 이 다비가 마약을 한 장면으로 전환되고 다비는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변조된 대화 상대는 다비를 지켜보는 듯하였고 남쪽에서 경찰이 널 추격하고 있다 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에 다비는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와 경찰로부터 도주하고 대화 상대의 말에 따라 버려진 공장으로 향합니다. 이 버려진 공장에는 대화 상대가 테이저로 기절시켜 놓은 경찰과 차량이 있었고 다비는 이 경찰의 총으로 경찰을 협박해 현장을 이탈하는 데 성공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다비는 이제 이 경찰을 총으로 죽이고 도주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자신의 와이프와 어린 딸이 있다 라고 목숨을 구걸하죠. 이때 다비를 구해줄 의문의 전화 상대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전화는 다비의 눈앞에 있는 경찰이 건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경찰로 변장한 클라이드였고 다비가 훔친 총은 사실 총이 아닌 방아쇠를 당기면 손잡이에 있던 테트로도톡신이 온몸에 퍼지도록 설계된 함정이었죠. 클라이드는 도구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다비를 납치하여 한 산장을 그를 묶어놓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클라이드는 다비에게 아드레날린을 주사한 후 호흡을 알 수 있게 입을 벌리고 다비에게 그날 자신이 느낀 무력감을 선사합니다. 클라이드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의 사진을 클라이드의 눈앞에 고정하고 메스로 눈을 찢어 눈을 계속해서 뜨게 만든 뒤 녹화를 시작하죠. 클라이드가 그라인더를 사용해 다비의 양쪽 다리를 절단하는 장면을 끝으로 화면은 다음날 현장을 유유히 벗어나는 클라이드를 비춥니다. 이번에는 화면은 사건을 조사하는 닉으로 향하는데 닉은 쉘턴 사건의 진범인 다비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다비가 똑똑하게 이를 피해가서가 아니라 법적인 시스템의 허점이었기에 도주 과정에서 다비가 너무 지능적으로 행동했던 것에 기인하여 범인을 다비가 아닌 다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때 검찰은 전날 다비의 사지가 달린 현장을 마주하는데 절단된 다비의 몸파츠 중 다리와 팔, 벗겨진 눈꺼풀이 없어져 있었고 이에 소도구 기계 발명가이자 12개의 특허를 가지고 다비에게 원한을 가진 클라이드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클라이드는 재산 대부분을 몇 년 전 산업부지를 사는데 모두 사용하는데 닉은 이를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무시하고 클라이드를 체포하려 향합니다. 집에서 평소처럼 소도구를 조립하는 클라이드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을 아는 듯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옷을 벗은 채 순순히 체포됩니다. 클라이드의 방에서는 변호사를 방불케 하는 법전이 있었고 계속해서 쉘턴 사건을 쫓고 있던 것으로 보였죠. 화면은 체포된 클라이드를 비춘과 동시에 닉의 집에 한 DVD도 도착합니다. 이는 다비를 적어내는 클라이드의 영상이었고 어머니를 부르는 딸의 모습을 끝으로 화면에 클라이드를 마주하는 닉을 비추죠. 닉은 클라이드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비를 죽인 일은 잘한 일이라며 그를 추켜세우고 딸과 아내를 가진 남자로서 공감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클라이드는 다비가 죽기를 바랬다, 죽어야 마땅하다,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계획을 세웠다 와 같이 애매한 말만을 반복하였고 닉은 클라이드의 자백을 받아내었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뜨려고 하였죠. 이에 클라이드는 I want to kill him, he deserves to die, I have a plan to kill him 처럼 등원의 효력이 없는 말만을 하였기에 이가 옳든 옳지 못하든 이기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이 그러하다 라는 말과 함께 오래되고 낡은 자신의 사유지에서 다비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이가 증거가 될 수 없기에 자신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닉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클라이드는 닉이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알았기에 그를 도발하고 이에 닉은 클라이드에게도 사법 거래를 제안합니다. 클라이드는 닉에게 자백할 테니 보상을 내놓으라고 살인자와 사법 거래를 진행하는 닉을 비판하죠. 클라이드는 새롭고 좋은 침대를 하나 달라고 하였는데 닉은 이를 무시하고 클라이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클라이드가 자신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한 닉은 이를 받아들이라는 상사의 말에도 반박하는데 이때 닉은 안으로부터 다비의 테이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만 딸에게 전하라고 한 닉은 영상에서 클라이드의 얼굴이 나와있지 않음을 파악하고 이 일을 상관에게 보고하죠. 닉의 상사는 이에 클라이드의 제안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에 그에게 새로운 매트리스를 주게 됩니다. 클라이드의 행적에 대해 조사한 검찰은 그가 아무런 행적도 남기지 않은 채 몇 년간 실종되었는데 방위청에서 클라이드에게 몇 가지 계약금 지급을 명령한 흔적을 발견하였죠. 클라이드는 9개의 개인 사유지를 구매한 후 파나마에 있는 사기업에 판매하였고 이가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기에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날 클라이드의 재판에서 닉은 클라이드의 보석금을 통한 석방이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클라이드는 이가 자신의 첫 경범죄 의심 사건이고 검찰 측에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판례까지 사용하여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이에 판사는 클라이드의 의견도 받아들여 그에게 보석금을 책정하려 하였고 클라이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의 구멍을 받아들인 로라 버치 판사에게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 끔찍한 선택이었으며 10년 전 다비를 풀어준 판사였음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죠. 또한 자신은 2명을 죽였음을 그 자리에서 자백함과 동시에 판사에 대한 모욕을 하며 보석금 허용을 고의적으로 파기시킵니다. 이런 선택을 한 클라이드를 이해할 수 없던 닉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영상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클라이드에게 자백할 기회를 줍니다. 이에 클라이드는 침대를 받은 대가로 살인이 아닌 다비의 시체 훼손과 아메지의 사형장치 조작에 대한 자백을 하죠. 이에 클라이드가 살인에 대한 자백을 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닉은 자리를 뜨려고 하였으나 클라이드는 또 다른 거래를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엄으로 구운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와 맥앤치즈, 아스파라거스, 버터스쿼시로 구성된 가니쉬 그리고 식사를 한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이팟을 요구하고 이 대가로 빌 레이놀드의 목숨을 제시합니다. 빌 레이놀드는 다비의 변호사로 그는 3일 전에 실종되었기에 의심 정황은 충분하였죠. 클라이드는 빌은 아직 살아있음을 제시하며 정확히 오후 1시에 자신에게 음식과 음악을 제공한다면 그는 살 수 있다. 조건에 맞추면 빌 레이놀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겠다 라고 닉을 또다시 도발합니다. 이에 검찰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음식과 식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모하였고
있었고, 클라이드는 1시 8분에 도착한 음식과 아이팟을 보고 실망을 하며 탄식을 내뱉으면서도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죠. 검찰이 출동하고 난 뒤 식사를 하던 클라이드는 식사를 마친 후 스테이크를 잘 때 사용한 나이프로 여자아이를 강간하였다는 자신의 깜빵 동료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에 클라이드가 깜빵 동료를 죽인 죄로 체포된과 동시에 화면은 검찰을 비추며 검찰은 클라이드가 말한 좌표를 발견하는데 성공합니다. 검찰은 이미 사망한 레이놀드를 발견하는데 이때 시간을 확인한 이들이 출동하는데 15분이 소모되었고 1시 15분에 레이놀드에게 지급되는 산소가 끊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닉은 클라이드와의 약속을 지켰다면 레이놀드가 살았음을 확신하는데 이와 동시에 클라이드가 깜빵 동료를 죽인 것으로 체포된 것을 전해듣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클라이드를 만나러 온 닉에게 클라이드는 자신은 이미 레이놀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너가 제공한 식사가 늦었기에 깜빵 동료가 죽었다 라고 닉을 탓합니다. 닉은 계속해서 클라이드를 회유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를 회유하기는 불가능하였죠. 닉과 상사는 지하철역에 한 남성을 만나러 가는데 이 남성은 클라이드와 함께 일하고 있던 남성으로 클라이드의 재산을 정부에서 회수하여 이후 일어날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성의 말에 따르면 클라이드는 절대 죽이지 못하던 남자를 이틀 만에 죽인 살인의 천재였고 현재 클라이드가 감옥에 있다면 이가 의도된 것으로 죽인 깜빵 동료도 무언가 사건과 관련이 있었기에 죽였다고 주장하죠. 이 남성은 검찰은 절대 클라이드를 멈출 수 없을 것임을 말하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현장을 떠납니다. 닉은 검찰에 관련된 이들이 모두 위험한 것을 파악하고 동료들을 피신시키고 판사 로라를 찾아가 클라이드가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로라는 이번에는 증거가 없었으나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때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 이 전화를 받자마자 로라의 휴대폰이 폭발하며 로라는 사망하고 맙니다. 검찰은 클라이드의 조력자가 존재하고 클라이드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파악하는데 그렇게 또다시 클라이드를 찾아간 닉은 클라이드의 행동 이유를 복수라고 단정지으며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를 협박합니다. 이에 클라이드는 그깟 복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 같냐 라며 분노하며 부서진 것들에 대한 전쟁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이에 닉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클라이드는 이런 닉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클라이드는 마지막 거래의 조건으로 오전 6시까지 자신을 석방하라는 조건을 내세웠고 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다 죽는다라고 닉을 협박하죠. 닉은 클라이드의 공범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료와 무엇이 옳은가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닉과 같은 의견을 가진 닉의 동료는 사법 거래가 아닌 올바른 판결을 받는 선택이 가능한지 닉에게 묻고 닉은 이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다음날 오전 6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클라이드가 틀렸음을 확인하고 귀가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검찰 인원들이 집에 가기 위해 차에 탄 순간 세상에 있던 모든 차들이 순차적으로 폭발하고 말죠. 대부분의 차량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 인원들이 건물을 나가자 벽면 오른쪽에 무선 신호기를 통해 차가 폭발하였고 닉의 차에만 이런 폭발물을 설치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닉과 상사를 불러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묻는데 클라이드에 대한 수사를 위해 닉과 그의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수사권이 넘어오죠. 닉은 아내와 딸에게는 휴가를 구실로 둘을 피신시키고 본격적으로 클라이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갑니다. 클라이드를 감옥에서 빼낸 닉은 클라이드에게 폭행을 가하며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고 다비와 아메즈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의 선택이 필수 불가결했음을 주장하는데 클라이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들을 도발한다. 화면은 검찰 인원들의 장례식으로 이동하는데 닉의 상사는 닉에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벌인 죄의 죄값을 받는 것인지 자신들의 정의를 의심하는데 닉은 이에 단호하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닉의 상사는 닉에게서 망설임을 느꼈고 닉은 스스로를 드디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닉은 자신도 어렸을 때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하였으나 결국 자신이 잘못된 시스템에 순응하고 말았다고 각오를 회상합니다. 이들은 장례식 이후 기자회견을 향하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던 한 남성은 무인 드론을 사용해 EMP를 발사해 차를 정지시키고 차량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합니다. 겨우 살아남은 듯한 닉의 상사였으나 드론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함께 그는 폭발로 인해 사망하고 말죠. 이로 인해 공석이 된 검사장 자리를 닉이 대체하게 되고 시장은 현재 필라델피아 전역의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기에 도시를 통제하고 12시간 교대로 순찰을 돌며 총기 발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총동원합니다. 클라이드의 사건 자료를 찾아본 닉은 드디어 클라이드의 의견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동료가 남긴 자료를 통해서 사건을 발생시킨 클라이드의 사유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사법거래가 아닌 정석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는 의외로 정말 간단하게 풀렸고 그렇게 찾아낸 클라이드의 사유지는 감옥 옆에 있는 폐공장이었죠. 이곳에는 클라이드가 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한 물건들이 가득하였고 클라이드의 아지트이자 감옥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도 발견됩니다. 이에 독방으로 이어진 통로로 클라이드를 추적한 닉과 그의 동료였으나 클라이드는 이미 이 독방을 빠져나가 뒤였습니다. 화면은 청소부로 위장한 클라이드가 노모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기 시청에 입장하는 모습을 비추죠. 클라이드의 아지트에서 시청의 모든 곳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닉은 클라이드의 다음 목표가 시청임을 파악하고 바로 출동합니다. 클라이드는 시청에 잠입하여 폭탄을 설치하였고 시청에 도착한 닉은 클라이드를 체포하기 위해 5층으로 향합니다. 클라이드는 이미 도주한 뒤였기에 그가 설치한 폭탄을 발견한 닉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데 이후 6층 회의실에 모든 시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비춘과 동시에 클라이드는 아지트에 돌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공권력에 대한 안위만을 걱정하는 시장을 보며 자신의 다음 계획이 성공할 것을 믿고 독방으로 돌아오죠. 이때 닉이 독방으로 돌아오는 클라이드를 마주하는데 닉은 이런 클라이드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닉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이해하였고 이제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더 이상 피해를 일으키지 말라고 클라이드를 설득하는데
시작하는데, 이때 클라이드는 또다시 사법거래를 제시하는 듯한 닉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닉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지금의 닉은 난 살인자와 거래 따위 하지 않아, 자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거 아닌가 라고 클라이드가 바라는 사법거래를 하지 않는 올바른 검사의 모습이 되어 있었죠. 클라이드는 드디어 자신의 의미가 전달되었음을 듣고 기뻐하는데, 클라이드는 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시청을 폭파시켰고, 시청에 있던 폭탄을 클라이드의 독방으로 옮겨둔 닉과 그의 동료는 클라이드에게 곧 폭발할 것임을 알리고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클라이드는 어리석은 자신의 복수심이 사법 시스템을 부수겠다는 신념을 웃돈 것에 자신이 옳지 못한 인간임을 되돌아보면서도 신념을 가진 자경단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딸이 선물해준 팔찌를 보면서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하죠.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난 후 닉은 기존에 참가하지 않았던 딸의 첼로 리사이트를 바라보며 영화 모범시민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영화 모범시민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사법거래라는 법의 허점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검사 닉은 승소율 99.6%라는 비현실적인 실적을 가진 검사로 자신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령극의 진실이 아니라고 해도 미디어에서 원하는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법거래를 진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클라이드는 자신의 집에 강도짓만을 하는 아메제가 사형당하고 아내와 딸을 강간살해한 다비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면시켜주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끝까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아메즈와 아메즈가 모든 일을 하였다고 증언하는 다비 사이에서 닉은 한 가정의 아내와 어린아이를 강간살인한 2인조 강도 중 주범 사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낸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미디어에서 원하는 사형이라는 키워드를 법정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주범인 다비를 감싸주는 판결을 받도록 클라이드의 동의도 얻지 않고 다비와 사법거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총 3가지를 비판하는데, 먼저 사건의 진실보다는 자극성만을 원하는 무책임한 대중으로는 닉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누가 진범인지보다는 사형을 받아냈다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검찰부터 대중까지 피해자인 클라이드를 제외하고는 진실은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죠. 저는 이런 경우를 인터넷에서 종종 접했는데, 예전 트위치 시절 피버라는 크루에서 발생한 성추문 사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실제로 피해를 입었었고, 당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은 모두 부정적으로 대했지만, 거짓 미투가 유행하던 시기에 잘못된 대처로 인해 대중들은 이를 거짓 미투로 믿게 되었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나 대중들은 이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당시 피해자 측에 섰던 인물들은 대부분 현재 아무런 교류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두 번째로, 사법부도 진실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아마 다비와 아메제의 사건을 들으시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임? 증거가 뻔하게 있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런 다비와 아메제의 사법거래는 사법거래가 증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사망한 아내와 아이는 다비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였는데, 강도로 일반 민가에 침입하는 강도가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성폭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메제의 태도에서 드러났는데, 클라이드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아메즈는 바로 물건을 털기 시작하였고, 최대한 빨리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며 다비가 독단적으로 클라이드와 그의 아내를 칼로 찌른 후 아내에게 성폭행을 가하였고, 이후 아이를 들쳐업고 사라지는 부분까지 아메즈는 모든 순간 다비를 재촉하며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죠. 이런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타액이 남아있고, 이를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못 이겨 씻어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성폭행에 대한 증거는 무조건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무조건적인 증거가 남는 상황이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해도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으로 사법거래를 진행하여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클라이드의 신념이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보기 때문이죠. 심지어 로라에 대한 클라이드의 태도에서도 이는 드러나는데, 검찰에서 아무리 클라이드를 위험인물이라고 주장하여도 원칙적으로 클라이드를 척방할 예정이었던 로라는 이후 클라이드의 태도에 불만을 품어 이후로는 스탠스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클라이드를 감옥에 가두도록 처벌을 내립니다. 클라이드가 로라에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한 것도 비판의 목적으로 하여 판사의 기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꼬집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후 감옥에 있던 클라이드는 살인 계획을 지속하였고, 로라가 검찰의 제안대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클라이드를 추가 구속하려고 하는 순간 로라는 사망하게 됩니다. 증거주의가 원칙이 되어야 할 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이 커지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2004년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을 내세워 최소 형량으로 일관하던 판사가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하자 감히 판사 돈을 훔쳐? 라며 일반적인 형량이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에 반해 자신의 사건에만 5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이런 판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법원의 모습도 클라이드의 태도와 로라의 죽음을 통해 비판하였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법거래에만 의존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경검찰에 대해서는 이후 이런 증거에 의거하지 않는 재판에 분노를 품은 클라이드가 일부러 조금만 생각하고 증거를 색출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범죄가 들키기 쉽게 교도소 바로 옆에 공장을 사들여 모든 깜방과의 통로를 만들었다는 생각보다 간단한 트릭 과정이 어울립니다. 닉은 기존까지 사법거래만을 반복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었지만, 죽은 검찰청 동료의 자료를 기반으로
시간만으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클라이드의 비밀 기지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죠. 후반까지 클라이드는 계속해서 썩어 빠진 시스템을 부술 것이다라는 신념하에 움직이는데 이 시스템의 허점이 얼마나 큰지 클라이드 스스로가 증명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영화로 리뷰하였던 야당이나 지난주 리뷰한 그럼에도 난 하지 않았어에서도 이런 사법거래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이 영화가 이에 대한 정점을 찍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클라이드가 감옥에 잡혀온 후의 태도에서도 드러나는데 일반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검찰은 직접 증거를 모으거나 레이놀드를 처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클라이드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죄수들의 반발이나 교도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드리는 등 기존의 규범을 모두 깨부수는 모습으로 연출되며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거래만을 반복하였음에도 자신들의 권위만은 지키고 싶었는지 굳이 클라이드에게 갈 식사를 8분 늦춰서 레이놀드를 사망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클라이드에게 당하고도 6시까지 클라이드를 석방하지 않아서 닉과 동료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찰 인원들이 사망하게 되죠. 클라이드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와 안위만을 걱정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며 만약 후반부에 닉이 사법거래를 지속하였다면 시의원들까지 모두 죽인 필라델피아를 정말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클라이드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들도 차고 넘치게 계획되었는데 이 모든 허술한 듯 허술하지 않은 범행이 이런 사법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죠. 이와 같이 영화 모범시민은 클라이드를 통해 무책임한 대중, 판사의 태도, 사법거래에 의존하는 경검찰을 대대적으로 비판하였고 피해자가 입는 고통과 사법거래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영화로 보여집니다. 이런 영화 모범시민의 두 번째 장점이 바로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확실한 수미상관과 대조를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모범시민의 가장 큰 메시지는 사법거래의 위험성과 진실의 중요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 전반에 있어서 수미상관 구조와 두 집단 간의 대조를 통해서 메시지에 집중하게 만들죠. 영화는 처음에 단란한 가족을 이룬 클라이드를 비추고 이런 클라이드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와 딸을 잃는 비극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클라이드의 피해를 무시하고 사법거래를 진행하는 닉 또한 가족 구성원은 본인, 아내, 딸로 클라이드와 동일합니다.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두 사람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든 영화는 초반부 닉을 비출 때 딸의 첼로 연주회에 참가하지 않고 가족에 소홀하며 일에만 집중하는 아버지로서는 부족한 인물로 그리죠. 하지만 사법거래를 그만둔 마지막의 닉은 이번에는 딸의 첼로 연주회에 참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기에 닉이 사법거래를 그만둔 것이 단순히 클라이드가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 클라이드라는 사람을 통해 닉이 인간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죠. 반대로 클라이드는 철저히 신념을 따르는 인물로 포장된 것 동시에 마지막에는 복수에 잠식당한 인물처럼 묘사되는데 이런 복수에 대한 복선은 생각보다 영화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클라이드는 납치한 다비에게 그저 살해를 하는 것이 아닌 과대한 학대를 통해 자신의 아내와 딸에 대한 복수를 하였습니다. 이가 사법 체계를 바꾸겠다는 대의를 위해서였다고는 하나 죽이기만 해도 충분했던 다비를 굳이 고문하며 죽이는 모습은 애초에 클라이드에게 있어서의 신념은 자신의 복수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고 이가 목적이 아님을 암시하죠. 마지막에 와서는 닉이 자신의 신념대로 사법거래를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에 신념을 위해 저지른 범죄였다며 폭발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는 것이 옳았지만 결국 클라이드가 원하는 것은 복수였기에 폭발하여 사망하고 말죠. 클라이드라는 인물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신념이 없던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클라이드는 초반에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하고 의연하게 아무런 무기도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알몸으로 체포되며 이후로도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장면은 로라를 시험하기 위한 법정에서의 손안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는 클라이드는 마지막에 불길 속에서 자신의 딸이 남겨준 팔찌를 바라보며 사망하는데 저는 이가 신념과 아버지라는 입장 사이에서 아버지를 택한 것으로 보였고 이런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클라이드의 모습이 사법거래를 막기 위한 자경단이 아닌 아내와 아이를 사랑한 아버지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며 오히려 만족스럽게 사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죠. 클라이드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는지 닉의 경우 초반에는 계속해서 사법거래를 제안하기만 하였고 클라이드는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매트리스와 식사를 요구하며 자신의 범죄를 이어가며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만을 비춥니다. 하지만 사법거래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 닉이 마지막에는 직접 책을 찾아보거나 발품을 팔며 수사를 하였고 이런 수사를 통해 단 하루 만에 클라이드를 체포할 증거 확보와 그의 범죄를 예측하고 심지어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기까지 하였죠. 이는 참으로 모순된 상황인 것이 일반적으로 사법거래는 범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서 실마리를 찾기 어렵기에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자와의 거래를 진행하는 것인데 작중 그 누구보다 지능적인 모습을 보여준 클라이드를 이기는 방법이 오히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 수사였다는 것으로 사법거래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닉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이런 닉은 처음 클라이드에게 사법거래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요하며 클라이드의 동의도 얻지 않고 사법거래를 진행하는 등 상당히 권위적인 모습을 그려지는데 검찰도
일로 동일하게 처음에는 클라이드를 얕보고 식사를 늦게 주는 등 일부러 권위적으로 대하며 클라이드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일부러 권위적으로 대하며 클라이드의 자백만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닉을 포함한 검찰 측은 클라이드를 두려워하고 후반에 와서는 닉의 상사와 닉이 합법 거래가 잘못되었다 라고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닉은 마지막에 와서는 클라이드에게 사법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신념에 따른다면 멈춰야 한다 라고 정당한 이유로 그를 설득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버린 채 난 더 이상 살인자와 거래를 하지 않아, 자네가 나한테 알려줬잖아 라는 말과 함께 클라이드에게서 배웠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런 검찰의 권위적인 태도가 반전되었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닉과의 대화에서 변화하기 시작한 닉의 이야기를 듣고 클라이드가 직접 시의원과 마주하며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정말 간단하게 찾을 수 있던 증거들까지 들이밀며 검찰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을 끝으로 클라이드가 사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클라이드가 마지막까지 신념을 지켜내며 메시지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가 아닌 사법 시스템을 모두 부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로 살짝 변질될 우려가 있었기에 비교적 현실적으로 오히려 복수를 선택하며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같이 영화 모범시민은 사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클라이드와 닉을 대조시키고 이야기에서의 수미상관 구조를 맞추면서 메시지의 전달성과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도 훌륭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화 모범시민의 아쉬운 부분이 15세 치고는 그 잔인함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등급은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12세와 15세, 청불 세 가지의 경우에서 상당히 그 수준이 애매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리뷰하였던 야당이나 서브스턴스의 경우 직접적인 성적인 묘사나 나체 노출과 같은 섹슈얼한 부분에 있어서 청불을 받았고, 이런 섹슈얼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은 상당히 명확한 편이죠. 하지만 폭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 물리적 폭력 및 학대 행위, 신체 손괴, 성적 폭력, 폭력적 느낌의 음향 효과 총 4가지를 기준으로 폭력성을 책정하여 12세의 경우 폭력 정도가 약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15세의 경우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전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청불의 경우 표현이 과도하고 구체적이며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경우에 각각의 등급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 구체적이다 라는 문구가 이 영화에서 상당히 애매한데, 영화에서 사망하는 인원은 2인조 강도인 아메즈와 다비, 변호사 레이놀드, 판사 로라, 깜빵 동료, 검찰 측 인물들인데, 이 중 검찰 측 인원들의 자동차 폭발 장면과 닉의 상사의 폭발 장면은 자동차가 터지는 장면들과 죽기 직전 죽음을 예상한 표정만 클로즈업 되었고, 레이놀드의 경우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것이기에 시체가 손괴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메즈의 사형 장면, 다비의 토막 살인 현장, 로라의 휴대폰 폭발 장면, 감방롱류의 살해 장면의 경우 15세라고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그 방식이나 시체 묘사가 구체적입니다. 저는 이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될 정도의 수위라고 느끼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폭력성의 기준에 있어서 청소년 관람 불가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나마 아메즈와 로라는 실체를 비추는 정도에 그쳤고, 아메즈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시체에서 드러나는 반점들, 로라가 폭발로 인해 피가 튀는 장면과 피가 흥건하게 오는 로라의 시체 정도로는 장면이 빠르게 지나갔기에 애매하다고 볼 여지가 남아있으나, 다비와 깜빵 농류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비의 경우 테트로도 톡신으로 마비를 시키는 것까지는 그리 잔인하지 않았지만, 이후 클라이드는 수술대에 묶어놓은 다비에게 눈꺼풀 절제, 성기 절단, 양다리 절단까지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이고, 이후 머리만 덩그러니 남겨진 다비의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었죠. 이 다비의 고문 과정이 4가지 기준 모두에서 아웃이라고 보이는데, 묶어놓고 다비를 학대하였다는 부분과 다리를 자르는 것을 통한 신체 손괴, 성기를 절단한다는 성적인 폭력의 뉘앙스를 담은 말과 전기톱이 굴러가는 소리까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등장하며, 이 정도면 청소년 관람 불가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깜빵 동료를 스테이크를 썰 때 사용한 은나이프로 공격하여 온 깜빵에 피가 튀며 깜빵 동료가 사망하는 장면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이 깜빵 동료가 사건과 모종의 연결점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과 클라이드가 아무런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으로, 직접적으로 왜 이 깜빵 동료가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맥커핀으로 남긴 채 클라이드가 감옥에서 독방으로 들어가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팝 장르의 노래가 나오며 레이놀드를 찾으러 가는 경찰과 여유롭게 식사를 하던 클라이드를 대조하며 보여주다가 노래가 메탈로 바뀐과 동시에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 음악에 관련한 설정은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직접적으로 나이프를 목에 수차례 꽂으면서 피가 분출되는 장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클라이드가 신념을 버리고 복수를 택하는 부분은 마지막 독방에서의 폭발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기에, 그때까지는 클라이드가 계속해서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 아래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런 잔혹함은 굳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폭력 수준이 공포영화로 유명한 소우로 클라이드의 학대 행위와 비슷한 정도의 수위가 영화 전체적으로 발생하여 R등급,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를 받았기에 아무리 짧게 등장한다고 하여도 저는 이 다비 구간만큼은 청소년 관람 불가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음, 처음에 아내를 강간살인하는 부분은
어떡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나비의 고문에 관해서는 이후 비디오로 이를 접한 닉의 딸이 이를 시청하는 장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전기톱으로 써는 부분을 제외하였고, 깜빵능류의 사망은 찌르는 사운드와 깜빵 밖으로 튀는 피 정도로도 표현이 가능하기에 영화 전체적으로 봐서도 빼도 되는 구간을 굳이 삽입한 것이 계속 걸리죠. 아내의 경우에도 칼을 배에 찔러넣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화각에 담기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사망하는 연출로 성적 폭력이 가미되었으나 이를 철저히 가린 축에 속하여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런 장면들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클라이드의 분노와 이후 복수의 눈이 멀어 신념을 그르칠 복선으로 사용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수준의 폭력과 잔인함까지 넣어서 이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이 더욱 적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영화 모범시민은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15세 이용과 청소년 관람불가에 걸쳐있는 애매한 폭력성을 보여주어 아쉬웠던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를 제외시키거나 차라리 부각하여 19세 판정을 받는 것도 가능했기에 어째서 애매하게 이런 장면들을 묘사했는지가 계속 마음속에 걸려서 정말 아쉬울 따름이죠. 정리하자면 영화 모범시민은 단순히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클라이드의 복수극을 그리는 것이 아닌 사법거래라는 크나큰 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진실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법부, 가십거리만을 바라는 대중, 사법거래에만 의존하는 검찰을 모두 비판하며 이런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조와 수미상관을 사용한 좋은 영화로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15세 판정을 받은 영화치고는 과한 폭력성이 눈에 띄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이 너무 명확하였고 차라리 10대를 받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애매하게 이를 처리한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게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고 사법부, 국회, 경찰의 신뢰를 잃어가는 현재 대한민국에 이 영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에 제가 이런 모범시민에게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4.5개입니다. 감사합니다.